이전까지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했어요. 먼저 가이던스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요? 데이터 디펜던트.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 선거입니다. 제가 했던 얘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25년도에는 4번이나 하겠다는 뜻과 같겠죠. 금리로 봤을 때는 이 계속 내려가던 금리가 여기를 뚫어버린 거죠. 이 2년물 금리의 지난번 고점을 넘어버렸어요. 기회가 되면은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그 미국 시장 끝나고 나면은 해주는 방송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하고 그 다음에 요즘 다른 분이 바뀌지 않아서 그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개 방송 뭐 특히 김현석 씨 같은 그 특파원 보도는 예전에 이렇게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아침 방송이었는데 열심히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미국 시장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우리랑 시간차가 나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 뭐 11시 이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5시 반, 뭐 이렇게 요즘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자분들이 올려놓은 그 기사를 그대로 믿어야 됐었기 때문에 이 발표를 기자분들의 해석을 그냥 강제 주입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밤새도록 그 시장에 참여한 사람이 본대로 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정보였다. 김현석 특파원은 뉴욕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침에 하면은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금리가 뛰었다 내렸다 이거가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는 스타일이 좀 약간 월가 의견을 많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얘가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앞으로는 혹시 주중에 방송을 하면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거나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저도 오늘 김현석 기자가 얘기한 특파원이 말한 거에 동감했습니다. 이 아이패드 이렇게 올라온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했으니까 뭐 그 김현석 특파원이 그러잖아요. 그 협찬 받은 거 아니냐. 예. 협찬 받았을 리는 없는데 어쨌든 예, 그 상당한 광고 효과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분이 이제 하신 얘기들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해야 되는데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요. 회의록 관련해서는 바뀐 게 정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글 근 정도가 바뀐 건데 당연히 이제 날짜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 거하고 비교한 거예요. 내용들 중에서 크게 진짜 딱 요런 정도 바뀌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시장, 보통 실업률로 나오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이전에는 해브빈 로브스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했다 이런 거였다면 요번에 요거 빼고 슬로우도 바뀐 거죠. 좀 느려진 거죠. 하지만 but 썼죠. remain strong 여전히 강한 것이 남아있긴 한 거죠. 그래서 다만 요 슬로우라는 단어 딱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여기 보시면 동결이니까 동결 내용이고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대로 썼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 그 내용하고 전혀 여기 날짜 보면 7월 26일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뭐 이런 것들 바뀐 거 뭐 이런 것들 빼고는 별다른 게 없는 거죠. 바뀐 게 정말 없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쪽 일 한지 하고 나서 미국 시장에 중심을 두고 제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한 10몇 년 지났으니까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저는 이렇게 FOMC가 발표되면 회의록 전문에 대한 내용 비교 같은 것들을 수없이 봐왔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구가 삭제됐다, 포함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전에 금리를 동결할 때는 이런 문구와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준위원들은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말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삭제하면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뜻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닙니다.
거의 그린스펀부터 버냉키, 옐런에 이르기까지 저는 3명의 연준 위원장들이 발표하는 이 그 회의 전문을 늘 이렇게 FOMC가 발표되고 나면 2개를 비교해 놓고 요거가 삭제됐고 요거 추가됐고 요런 일들을 늘 해왔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2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포워드 가이던스 시대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시대라는 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책이라는 건 시차가 있어요. 이 정책 금리가 이번에 5.5까지 올라가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올리자마자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에서 2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바로 3개월이나 6개월에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그 시차라는 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연준은 항상 어떤 정책을 써왔냐면 쉽게 말하면 경제가 무너진 걸 보고 나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단적인 정책을 쓰는 게 연준의 기본 포맷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질 때까지 올리다가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반복될 테니까 그렇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옐런에 와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롬 파월에 와서 처음으로 모든 회의에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옐런만 해도 2번에 1번 정도 이렇게 했었고요. 제롬 파월 때 처음으로 모든 회의에는 전부 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 이거 발표하고 나서 2시인가요? 2시가 되면 제롬 파월이 나오죠. 그게 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전엔 아예 없었습니다.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초기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옐런이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했고 매번 아니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했겠죠. 그런데 제롬 파월은 약속했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매번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갖고 대중들에게 혹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준의 뜻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문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멈추고 내린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2004년 중반부터 2005년 말까지 25bp씩 베이비 스텝을 따라서 계속 올렸다가 이제 멈추려고 할 때 연준이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상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를 알려야겠는데 그때 가서 바로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탁 발표해버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린스펀 같은 사람은 연준 의장으로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발표했을 때 시장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게 얘기하는 게 제일 잘 말하는 거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버냉키는 그거보다 훨씬 더 덜했고요. 옐런은 훨씬 더 친절하게 그리고 제롬 파월은 미스터 비둘기죠. 회의록을 보고 떨어졌던 시장도 제롬 파월이 말하기 시작하면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작년부터는 달라졌는데요. 그럴 정도로 연준이 친절해진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에다 문구를 넣고 뭐가 삭제됐으면 이 사람들이 시장에다 힌트를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석해야만 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아까 5년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2006년도에 가서 금리를 이제 지금처럼 동결하고 더 이상 올리지 않으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버냉키는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했냐면 신중한 속도라는 표현만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문구를 하나 넣었어요. 신중한 속도라는 표현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 그거 집어넣었어요. 이걸로 뭘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동결하고 이제 더 이상 긴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버냉키가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얘기들이 회의록 같은 것들도 나중에 다 공개가 됩니다. 몇 년 지난 뒤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뒤늦게 버냉키가 금리를 안 내리려고 해서 그걸 버티다가 침체 아니라고 우기다가 결국 내리게 됐던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냉키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만 망치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건 보여줘야 한다.
이게 오늘 제롬 파월의 똑같은 제스처입니다. 금리 올릴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만 나는 여전히 못을 박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망치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건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연준의 태도이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은 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의록을 통해서 꼭 말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다르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 뭐냐면 이전까지는 포워드 가이던스 시대였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했어요. 포워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가이던스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요? 포워드 가이던스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라고요? 제롬 파월은 입만 열면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데이터 디펜던트. 이제는 미리 정책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를 실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보고 그거에 따라서 디펜던트하게 따라서 정책을 펴는 시대라고. 자기가 실패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템포러리하다, 일시적이라고 말했다가 틀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커다란 그걸 가졌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볼커처럼 되고 싶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를 나는 갖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 보이는 대로 확인한 다음에 정책을 펴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워드 가이던스적인 얘기가 그런 기자회견이 있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문구에 옛날처럼 집요하게 들어가서 해석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시대는 아닌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예전보다 훨씬 중요도는 내려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죠. 그 사람 말대로 진짜 데이터 디펜던트 하는 것 같아요. 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년도를 보면서 치는 두 가지 커다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요인 두 가지. 하나는 진짜로 데이터 디펜던트 할까 봐. 제롬 파월이. 그래서 정말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2% 아래 내려갈 때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행동하겠다라고 해서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을까 봐. 그게 첫 번째 걱정입니다. 왜? 자기가 지난번에 속단했다가 당한 게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엄청나게 치욕스러웠던 거는 절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까 봐. 그렇게 하면 통화정책은 매우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연준은 침체가 올 때까지 올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선언하고 한 게 아니에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연준의 성향상 덜 올리는 것보다는 더 올리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을 덜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뿐인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 나중에 이제 제가 시황 같은 데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드리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걱정은 선거입니다.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시장을 터널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내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정책은 완전히 바이든과 다른 면을 좀 갖고 있어요. 완전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현상은 여러분이 볼 땐 바이든이 시작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오바마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바마는 입버릇처럼 리쇼어링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분쟁을 시작했죠. 관세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막 엄청 싸움꾼으로 보이고 그렇게만 보였을지 모르지만 관세 전쟁은 오바마가 얘기한 리쇼어링의 1차전이었고요. 바이든이 2차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보조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은 저는 이어지는 흐름이라서 다시 트럼프가 혹은 트럼프 2세가 트럼프 주니어는 아니지만 됐지라도 안 바뀐다고 보는데요. 그거 외에 많은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책의 변화가 왔을 때
지금 진행됐던 많은 흐름들이 뒤바뀔 수 있는데 이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왜? 바이든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1위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낮은 게 걱정스럽습니다. 그건 이제 내년도 문제니까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 저희는 시장을 볼 때 그렇게 한 달을 보는 것도 보지만은 이렇게 1년을 보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 따라가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얼만큼 더 멀리 갈 수 있을지를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주의 깊게 이런 변화들을 체크하고 예측합니다. 물론 점치는 것 같이 하진 않지만 그래서 리스크를 미리미리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덫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기본적으로 낙관 성향에 빠지거나 비관 성향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아서 경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문장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집착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데이터 디펜던트가 얼마큼 무서운 얘기인지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그럼 실제로 변화된 건 뭐냐 보시면 점도표라는 게 있죠. 닷플롯이라 그래서 의원들이 19명의 의원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찍었기 때문에 점도표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6월과 9월에 점도표는 매번 하지 않기 때문에 6월에 했어요. 그래서 요 두 번의 차이를 보면 이번 FOMC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번 FOMC 회의의 핵심이기도 하죠. 자, 보시면 물론 얘는 SEP라 그래서 경제 전망과 같이 봐야 하는데요. 우선 점도표만 일단 보실까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특징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 지난번 6월 달의 점도표는 올해 목표를 5.625 올해 말에 금리를 중간값이 5.625였고 이번에도 5.625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5.625라고 하면 지금의 미국 금리는 5.25에서 5.5이기 때문에 5.625는 한 번 인상이 부족한 한 번 더 인상하면 25bp 인상하기 때문에 5.75가 돼야 되는데 5.75도 아니고 5.625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만 인상하는 거니까 인상할까 말까 한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다음번은 인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월간은 저는 인상은 끝났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거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하지만 찍힌 점의 분포를 보면 밑에 더 낮게 가져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5.625에 다 일치하고 있고 더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지난번에 숫자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그래도 의견이 많이 모아진 편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회의에서는 동결 내지는 올려야 한다. 인하에 대한 의견은 없어진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목표는 똑같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쇼킹합니다. 뭐냐면 내년 말 목표치가 이게 좀 중요한데 6월 달에는 내년 말 목표치 24년도 목표치가 4.625예요. 그러면 5.625에서 4.625면은 1%가 하락한 거죠. 이거는 이제 채권 금리로 말하면은 BP로 환산하면 100bp가 그러니까 25bp씩 인하한다면 4번 인하할 거를 예정했었어요. 지난번 6월 달에는. 그래 24년도에는 4번을 금리를 인하하겠다. 왜냐하면 6월 달에 뭐라 그랬냐. 올해 말에는 5.625인데 내년 말에는 4.625가 될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연준이 내년도에는 4번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5.625에서 4.625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올해의 목표는 그대로 놔두고 내년의 목표를 5.125로 올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6월 달에는 내년에 우리가 금리를 4번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2번만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게 매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higher for longer라고 말할 때 longer를 이번에 확고하게 제시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100bp를 인하하겠다라고 했다가 50bp만 인하하겠다. 2번만 인하하겠다로 바뀐 거예요. 만약에 올해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었다면
한 번만 내린다는 뜻이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흥분했죠. 보시면 CME나 이런 스왑 사이트에서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지난번까지는 24년 6월로 봤었는데 이번에 바로 7월로 바뀌어버립니다. 인하를 미룬 거죠. 횟수뿐만이 아니라 인하를. 그리고 보시면 금리가 급등하죠. 2년물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10년물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년 이후 25년까지도 3.375였던 것이 3.875로 덜 내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립금리는 2.5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이어퍼 롱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제가 했던 얘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올해 목표 5.625, 내년 목표 5.125, 그 다음 3.875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는 25년도에는 4번 인하하겠다는 뜻과 같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는데 여기서 봐야 할 건 뭐냐면 높이자는 의견과 낮추자는 의견의 비율입니다. 이번에 회의에서는 일치했다 그랬죠. 다. 그죠? 동결의 일치성을 가졌지만 나머진 다 뭐예요? 도트플린트 안에서 여기 보시면은 빌로우죠. 점도표 중간에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딱 7명.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동결에 대한 의견을 가진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예 동결하자 의견 7명, 두 번에 있는 동안에 올리자 12명. 심플하죠. 나머지는 보십시오. 24년만 봐도 9명, 4명, 6명. 9명, 2명, 8명. 예, 거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봐오지 않으셨지만 실제로도 제가 본 건 내년도에 2번밖에 혹은 50bp밖에 안 내리겠다고 말한 연준의 의도만 뚜렷하게 받아들일 뿐 이 상태는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6월 달에부터 9월 달하고 사이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는데 한 해 동안 안 바뀐다고요? 바뀌죠. 바뀔 걸 갖고 뭘 이게 이렇게 말했으니 이러니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뀌어버려요. 특히 이렇게 분기점이 와 있는 시장에서는 동결이냐 아니냐 인상이냐 이런 시점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견이 많이 갈린다. 이들도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SEP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제 이코노믹 프로젝션을 이제 서머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것도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다. 각자 의견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죠. 예, 그럴 정도로 이게 결정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연준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6월 달에 봤을 때보다 올해 GDP 성장률을 리얼입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빼고요. 인플레이션 빼고를 말하는 리얼 GDP 성장률이 2.1%, 1.0에서 2.1이면 더블을 낸 거예요. 올해 엄청 경제에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3분기까지 와 있지만은 마지막 분기까지 가도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잠재 성장률을 1.8로 보는 나라예요. 잠재 성장률이 1.8인데 지금 2.1을 간다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금리를 이렇게 때려 올렸는데 2.1을 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특히 2배를 줬잖아요. 연준은 지금 경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내년도도 1.5입니다. 1.8보다는 낮지만 그다지 그렇게 침체에 빠지지 않는 괜찮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연착륙을 얘기했다는 게 이런 뜻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연준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좀 갖게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전부 다 안 좋아질 요인들만 있거든요. 침체에 관련된 것들은 올해 이제 9월, 10월부터 나오는 학자금 대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 셧다운도 있고 뭐 그다음에 지금 파업 중이죠. UAW인가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막 마구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올해는 확신이 있는 걸 알겠는데 내년도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unemployment 그러니까 실업률이 6월 달보다 더 좋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6월 달에는 올해 말에 실업률이 4.1일 거라 했는데 3.8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실업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용시장이 좋을 걸로 보는 거예요. 내년도는 더 합니다. 내년도 말에 4.5라고 봤었는데 이번에 4.1. 4.1은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4.1 이렇게 높지 않은 거죠. 이렇게 낙관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PC, 코어 PC에 관련해서는 지난번보다 조금씩 높였습니다. 올해는 3.2에서 3.3으로 3.9에서 여기는 내렸네요. 3.7로. 그러니까 코어는 좀 내려가는 걸로, 그 다음에 헤드라인 PC는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24년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숫자로 내려가게 됩니다. 2.5, 2.6. 본인들이 원하는 아주 관리 가능한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뭐예요? 그냥 그대로 보자면 경제는 안 망가지면서 연착륙하면서 인플레이션 조절될 거로 본 거죠. 그런데 옛날에도 늘 연준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항상 해봤습니다. 자기들이 잘할 거라는 거죠. 좋은 결과 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연준은 경제를 아주 좋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조정한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죠? 요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또 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뒤에서 제가 설명할 건데, 뭐냐면은 요 금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내년, 내후년 요 금리들이 중립금리하고 관련돼서 해석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 뒷부분에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금리가 일중에 빠르게 올라갔어요. 특히 2년물 위주로 올라갔죠. 2년물은 5.172. 이거는 어떤 숫자냐면 5%를 넘었기 때문에 시그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금리로 봤을 때는 이 계속 내려가던 금리가 여기를 뚫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2년물 금리의 지난번 고점을 넘어버렸어요. 작년도 2년물 금리를 돌파한 거죠. 얘는 마찬가지로 4.5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난번 10월달 고점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것처럼 들썩이는 채권 시장 얘기가 신고가들이 나온 것과 같아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이 직전 고점에 비해서는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발표가 났을 때 달러 강세를 띠죠. 그러니까 결국 지속적으로 계속돼 왔지만 연준이 긴축을 하거나 강세로 매파로 나왔을 때 달러가 강세인 것은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길게 달러가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참고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만 좋은 그런 경제 구조, 이게 꽤 오래 갈 것 같거든요. 패권 전쟁에서 뚜렷하게 중국이 패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위주의 공급망이 재편되는 것들이 뚜렷하게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방국들이 미국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어떤 예전과 같은 그런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조금에 의해서 그쪽으로 몰려가서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 경제가 당분간 중심권이 되면서 또다시 좋아질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일까 약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는 어땠냐면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는 게 아주 패턴이었어요. 이런 똑같은 올리다가 내리는, 올리다가 내리는, 그때 항상 대부분 침체들이 껴 있었긴 했었지만 패턴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달러가 과거처럼 꼭 움직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하고 포롱거 오래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그 자체가 또 지연되겠죠?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야 달러가 약세로 지연되는데 내리는 걸 늦게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미국 경제만 굉장히 중심으로 좋아지는 그런 그 밸류체인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갈 텐데, 그렇다면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 달러는 강세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독일이 유럽의 대장이에요. 가장 그 중심 국가죠. 부국이죠. 걔네가 벌써 3분기 마이너스입니다. 성장률이. 그런 것들로 보면은 미국은 달러 강세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패턴대로 많은 글로벌 하우스들이 예측하기를 달러는
누가 뭐래도 보편적인 약세로 전환된다라는 거였다면 오늘 이런 발표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달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히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얘기는 중립금리인데요. 중립금리가 올랐을 수 있다라고 제롬 파월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잭슨 홀에서는 중립금리 그게 뭐야? 그게 뭐라고? 그건 그렇게 뭐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또 중립금리가 올랐을 수도 있다. 중립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다는 건 확실히 그럴듯하다. 현재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높을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 뭐 잭슨 홀 미팅 지난번에 했을 때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라기보다는 그때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막 중립금리를 인정하면서 장기금리보다 높다. 생각보다는 높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얘기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매번 있어요. 연준이층들이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은 여러 번 좀 그랬죠. 어찌됐든 그래서 중립금리의 중요성이 이제 나타난 거죠. 왜 중립금리의 중요성이 나타났냐면 금리 인하하고 중립금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인하 시점에 대한 신호를 보낼 뜻이 전혀 없다. 이 말은 자기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인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시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경제 데이터로 인해 어느 시점에 확실히 인하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보시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금리 인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 인하를 하는 요 얘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실질 금리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실질 금리라는 건 뭐냐면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3% 4%대니까 명목 금리가 지금 5.5잖아요. 5.5에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근데 그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금리가 이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요. 주가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 보시면 이게 S&P 500 선행 PE라고 해서 주가하고 비슷하게 이제 보면요. 얘는 좌예요, 좌. 그러니까 배수가 이제 비싸진다는 뜻인데 실질 금리가 올라가다가 너무 어느 순간까지 높아져 버리면 여기 보시면 실질 금리로 보면 1.0, 1.5, 2.0으로 가면은 S&P가 꺾어집니다. S&P가 오르지 못하는 거죠. 보시면 꼭 항상 그렇잖아요. 실질 금리 자체가 올라갈 때 S&P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주식에 되게 부정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을 빼고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금리가 경제를 압박해요. 아까 이 제롬 파월이 말했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말을 할 때 금리 인하 시점 난 말은 안 해줄 거다. 전혀 신호를 보낼 뜻이 없다.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둔화하는 경제 데이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어느 때가 되면 아마 확실히 인하하는 때가 오긴 올 거다. 이게 경제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둔화하게 돼요. 압박을 받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를 5.5까지 높여놨는데 이 명목 금리하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 금리라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만약에 5.5로 금리를 올려놨지만 인플레이션이 얼마 전에까지 얼마였어요? 9%였던 적도 있지만 6%대의 인플레이션이라면 사실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경제는 사실 압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3%, 2%, 만약에 2%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5.5가 명목 금리인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라면요. 3.5가 실질 금리예요. 이 3.5는 경제를 압박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빼고도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높다 혹은 압박한다 이런 거를 평가할 때 너무 높지 않은 금리는 뭐야 그럼? 압박하지 않는 금리는 몇 프로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그 금리가 중립금리예요. 그래서 중립금리를 얼마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립금리가 연준이 거기까지 금리를 내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5.5까지 올렸지만 내년부터 해서 어디까지 내릴 수 있나요? 중립금리까지 내릴 수 있어요. 왜? 중립금리까지 내려서 더 내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립금리까지 내려놓으면 경제는 압박을 안 받기 때문에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렸는데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립금리 아래까지 내리는 거죠. 그게 예전에 침체가 오면은 계속 내리는 거잖아요.
침체 때는 경제가 정상이 아니니까 중립금리보다 더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얼마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롬 파월도 설명한 것처럼 실질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경제 데이터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확실히 무슨 얘기예요? 경제 데이터를 압박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는 내릴 건 분명히 온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봤을 때 중립금리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무거운 느낌을 보낼 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질 때 연준은 하시라도 중립금리까지는 내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나요? 라고 하시죠. 2019년도에 제가 그래서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걸 했다 그랬죠. 침체가 와서 내린 게 아니라 미리 보험적으로 보험 들듯이 금리를 3번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제롬 파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만약에 인플레이션만 문제가 없다면, 인플레이션만 잘 조절된다면, 경제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는 것 같으면 연준은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다고요? 이들이 보는 중립금리까지. 지금은 얼마로 보고 있다고요? 중립금리를 장기 중립금리, 롱거런 2.5로 보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제가 계산하는 걸로 말했을 때 중립금리가 1% 정도는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려도 3.5까지 정도 내릴 것 같다. 그걸 기준으로 삼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언제 내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내려면, 연준이 내리기 전에도 내릴 것을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중립금리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하고 지켜봐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비모는 정책금리가 26년 말까지 장기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건 주목할 만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금리를 26년까지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롱거를 뚜렷하게 뜻으로 갖고 있다는, 제롬 파월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정복당한 연준 의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높게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제롬 파월은 장기금리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5명 위원이 중립금리가 2.75 이상, 이전에 자기들은 여기 뭐라고 봤다고 그랬죠? 2.5라고 해놨지만 몇 명은 중립금리가 2.75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중립금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 그게 좀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왜 지금 채권이 제일 싸요? 지금 금리가 제일 높아요. 20년 만에 금리가 제일 높으면 20년 만에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입니다. 매매 수익이란 건 뭐냐면 채권의 매력 중에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될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걸 살 때 가격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게 매매 수익 매력인데, 작년도 주식시장 많이 하락한 중에 최대 하락을 말하는 나스닥 지수가 작년도에 38%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가 40% 이상 떨어졌어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내려온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고, 채권도 그런 의미에서 매매 수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때다.